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달보름입니다. 인티입니다. 허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는 오프닝으로 이렇게 목표가 뭔가 이런 거 물어보셨었는데 네, 이번 주는 그럼 뭘 하셨는지 2달이 지났어요 벌써? 맞아요. 3월 중순이에요. 네, 이제 와. 봄이고 네, 겨드랑이 땀이 막 송골송골 맺히는 날씨가 됐는데 2달 동안 뭐 하셨는지. 저는 그 공연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뭐 보셨어요? 근데 제일 인상이 남는 거는 네. 라이프 오브 파이. 저 2번 봤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박정민 빠로서 아, 멀리서 한번 보고 가까이서 한번 보고. 전 박강현 씨. 네, 박강현 게스트로 씨도 봤어요. 재밌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그 박강현 씨는 약간 뮤지컬 배우시다 보니까 네. 좀 발성이 뮤지컬스러워가지고 음, 약간 그런 맛이 좀 있었습니다. 음. 또 인상 깊게 본 거는 슬립 노모어. 슬립 노머. 네. 그게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해서 네. 6층짜리 그 극장 자체가 다 공연장이에요. 어디서 하는데요? 옛날 대한극장 자리. 네네네. 거기에 맥키탄 호텔이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 건물 전체가 공연장이에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했어요. 네. 6층이요? 약간 네. 오페라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무언극이거든요. 네. 거의 대사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6층에 각각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연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배우들을. 오, 진짜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죠. 이거는 맥베스를 원작으로 아. 하는 그런 작품이고 네. 모르시나요? 이거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인데 저는 몰라요. 네. 내 눈앞에서 바로 배우들이 공연합니다. 오, 네. 재밌겠다. 네. 근데 현대무용 기반이어가지고 다 음. 춤과 이런 걸로 표현을 해요. 졸면 큰일 났네. 졸 수가 없어요. 일단 서서 봐야 되고 쫓아다니면서 봐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힘들긴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30대 되고 나서 이렇게 잘 쉰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2달이었거든요. 사실 뭐 제가 회사 예전에 다닐 때도 막 휴가를 못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연구실 자체가 약간 1월, 2월이 다 약간 쉬어가자는 분위기였거든요. 교수님도 막 학회 왔다 갔다 하시고 학생들도 휴가 많이 내고 그래서 저도 그냥 영화랑 책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네,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시리즈로 돼 있는 거 막 스타워즈 시리즈 다 보고 이때 아니면 못 보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영화 팟캐스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너무 적당히 재밌었어요. 하세요. 열심히 하면 지쳐.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예전 페이스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네.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보고 있고 어쨌든 좀 이번에 그렇게 좀 쉬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를 채웠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4박 5일 명상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와, 내 안에 이렇게 잡다는 생각이 많았구나 이거를 4박 5일 동안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잡생각만 계속 느끼는 거죠 뭐. 그죠. 네. 잡생각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시간을 되게 알차게 보냈습니다. 네. 유익하셨네요. 네, 달달보름님 어떠신가요? 저는 1월 21일 날 출국을 해서 2월 12일까지 인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이라고 하기 좀 그런 게 그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성지순례가 2주였고요. 나머지 일주일 정도가 그 리시케시라는 지역이 있어요. 북인도에. 전 세계 요기들이 다 모이는 지역이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 나오는 그 아슈람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슈람은 가진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명상, 요가 이런 거를 좀 하다가 왔는데요. 일단은 그 성지순례 자체가 일정이 다 빠듯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4시에 일어나는 게 기본이었고 보통은 막 네팔 국경 넘어가는 날은 1시 반에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1시 반이요? 네, 근데 버스에서 자야 돼서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냥 눈만 붙였다가 근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냥 막 알람 울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막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호텔에서 막 이렇게 자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순례여가지고 절에서 묵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절, 미얀마 절, 태국 절 이런 데서 되게 열악한 곳에서 묵고 샤워기도 잘 안 나오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 수도꼭지 그냥 틀어놓고 막 씻기도 하고 못 씻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열악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하면서 느낀 게 자고 씻는 거에는 크게 제가 구애를 안 받는구나.
옷도 그냥 똑같은 거 맨날 입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냥 그 뭐 페브리즈 같은 거 뿌려놓고 자고 빨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먹는 게 쉽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인도 음식을 먹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걸 먹다가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반찬을 뭐 한 20개 이렇게 싸오라고 하셔가지고 실온 보관이 되는 반찬들을 싸갔어요. 네. 그러면 밥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맨날 똑같은 걸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한식이니까 사실 뭐 질리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입에 들어가면 밥이구나 하면서 먹었는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틈만 나면 탈출해가지고 옆에서 되게 싸요. 인도는 막 바나나 한 송이에 1,600원 막 이래요. 그런 거 막 사와가지고 막 원숭이처럼 먹고 그랬던 게 있어서 딱 한국에 돌아오니까 약간 봉인해제가 돼가지고 진짜 한 3주 동안 쉬지 않고 먹은 거.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이 먹는 거에 되게 많이 끄달리는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게 나는 뭐 먹는 거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거기서 느꼈고 다행히 이제 저는 자고 씻고 이런 거는 크게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네. 거기서는 막 마음에 그런 건 요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도 4박 5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단 거 먹으러 갔거든요. 네. 이 사람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명상 가도 뭐 밥을 안 주나요, 잘? 안 줘요 원래. 그래요? 밥을 한 주먹씩 주는데 딱 2번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상이 자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든대요. 그래서 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떨어지자마자 카페에 가서 바로 이제 막 크림이랑 설탕 들어가는 그런 음료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당이 땡기는군요. 네, 당이 땡겨요. 그러니까 이게 안 먹어도 괜찮아야지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경지를 넘어선 건데 그쵸. 아직은 내가 그러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요요가 와가지고 거기서 한 5kg 빠졌거든요. 갑자기 오자마자 막 더 찐 거예요. 그래서 피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되게 거기서는 내가 왜 왔지? 나 천주교인데 내가 여기까지 왜 따라와가지고 부처님 삶을 내가 뭘 보겠다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좀 그런 게 부침이 있었는데 돌아오기 전에 리시케시 가서 느꼈어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막 호화스러운 여행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잘 쉬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 어쨌든 경험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인도 영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원래는 가장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 영화 알랄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촌스러웠던가요? 다시 보니까 그랬어요. 다시 보니까 약간 그 아침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었어. 뭐라고? 막 이러면서 뭔지 아시죠? 그 발리우드 특유의 그게 있는데 차라리 완전히 발리우드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발리우드가 아니고 뭐 텔리우드라고 또 장르가 다르거든요. 그 언어가 다르면 또 텔리우드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이 발리우드는 뭄바이에서 제작된 그런 노래하고 춤추는 영화를 발리우드라고 하고 텔리우드는 그 벵골어 쓰는 지역. 그 벵갈루루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들이라서 원래 힌디어를 안 써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그쪽 언어로 제작되고 그쪽 문화를 담은 영화들을 텔리우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르대요. 알랄랄이 좀 그런 영화였죠. 근데 그래서 좀 별로다 해서 좀 후보군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오늘 영화가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고른 이유가 작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이기도 하고 되게 유의미한 게 인도 영화에서 30년 만에 칸 영화제 진출을 한 거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하고 게다가 또 여성 감독님이셔서 이 영화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일단 골라놓고 봤는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영화 소개를 더 드려볼게요. 이게 수입사가 있는데 그린나래 미디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 배급사이자 그 수입사인데 그게 저는 좀 그게 있어요. 배급사를 믿고 보는 경향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린나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 일을 되게 잘하는데 여기가 2014년부터 좀 좋은 영화들을 많이 수입을 했었거든요. 내일을 위한 시간, 폭스캐쳐, 프란시스 하가 2014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터슨, 그리고 토니 에드만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었고 2019년에 가버나움이랑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수입을 했어요. 가버나움. 네, 그리고 2022년 우연과 상상, 사랑할 땐 누구나 다 최악이 된다. 이 감독님이 최근에 그 센티멘탈 밸류, 네, 그거를 제작을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칸 영화제 수상을 했죠 또. 그리고 2023년 애프터 선, 슬픔의 삼각형.
2024년 추락의 해부, 오. 이처럼 사소한 것들, 그리고 2025년이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신성한 나무의 씨앗. 그저 사고였을 뿐. 영화 진짜 다 너무 좋은 좋잖아요. 영화들이다. 네. 근데 이거- 최근에 들어온 영화들은 제가 진짜 좋게 본 영화들이 저도 많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린아래 미디어 거를 조금 챙겨보는 편이에요. 재밌는 걸 많이 수입을 해서. 근데 이 분이 영화 보는 그 안목이 좀 뛰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리고 2026년에 센티멘탈 밸류도 여기서 수입을 했고, 그 장리 꼬다르의 이미지북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이제 그 판권을 사가지고 개봉을 시킬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봤고요. 감독님은 파엘 카파디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 조금 영화 보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다큐 같잖아요, 영화가. 맞아요. 네. 네, 오프닝 씬도 그렇고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이래요. 그래서 무지의 밤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눈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에 30년 만에 장편 경쟁에 진출을 하면서 황금 종려상 다음인 심사위원 대상을 이 영화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원래는 졸업 프로젝트로 단편 그 다큐멘터리로 원래 이 초안을 썼다고 해요. 그 문바이 여성들의 삶을 찍으려고.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낙상 사고가 있었나? 그래서 할머니를 간병하시는 간호사가 왔었는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좀 묶어서 그 픽션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나온 영화가 이번 영화라고 해서 약간 단편 그 다큐멘터리 요소랑 조금 픽션적인 요소랑 섞여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영화 줄거리를 인트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인도의 거대한 도시 뭄바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뭄바이에 빛과 소음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세대와 출신이 다른 세 여성이 있습니다. 간호사 프라바는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결혼 이후에 남편은 독일로 떠났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서 전기밥솥이 배달되고 그녀의 삶 속에서 마치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남자 마노지가 등장을 합니다. 현실과 기억 그리고 감정 사이에서 프라바는 점점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라바의 동료 아누가 있는데요. 아누는 또 프라바랑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젊고 자유로운 이제 아누는 이슬람교도 남자친구 시아지와 사랑에 빠져 있지만 종교와 가족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흔들립니다. 가족은 계속 결혼을 강요하고 있고 아누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삶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병원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조리사로 일을 하던 파르바티는 22년을 살아온 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법적으로 그동안의 거주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독립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면서 존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바는 그녀를 옆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각자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같이 해변 마을로 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삶을 마주하게 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사실 되게 간단한 게 그냥 세 여성의 삶을 뭄바이에서 조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세변으로 여행 간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1부, 2부가 나뉘더라고요. 그 딱 1부, 2부가 꼭 딱 1시간씩이더라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되게 잔잔하고 엄청 스펙타클한 이벤트는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자지. 영화관에서 조셨다면서요. 제가 퇴근하고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잔잔하고 네. 그 약간 그리고 영화 스크린은 좀 뿌였어요 전체적으로. 원래 그래요. 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화면도 뿌옇고 잠이 오더라고요. 약간 어떤 평론가가 누가 블로그에 써놓은 걸 봤는데 약간 인도판 중경사님이라고 약간 톤 자체가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저는 인도판 중경삼님은 아니고 약간 하나 그리고 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만 뉴웨이브 느낌이 좀 있었고. 맞아요. 저도 맞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옛날에 고레에다 감독님 첫 작품 중에 환상의 환상의 빛? 빛이랑 되게 맞아요. 비슷한 비슷해. 느낌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큐멘터리인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잔잔하게 흘러가면서도 그 안에서 인물들의 어떤 심리 묘사 같은 게 되게 잘 담겨 있어가지고 전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봤었고, 저는 인도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박. 이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너무 기대치 높아졌다. 원래 안 이런데. 아 그래요? 근데 인도에서 이런 작품이 나오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봤고. 알라랄도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세월간 이런 것도 안 보시고? 안 봤어요. 네. 되게 달라요, 근데. 아 그래요? 네. 발리우드라는 게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유튜브에 떠도는 것 중에 저격수가 총을 빵 쐈는데 그 인도 여성이 저격수한테 총알을 다시 척 돌려보내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나 그런 거 좋아해, 근데. 그래서 그거 너무 웃겨가지고 아 인도 정서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웰메이드고 약간 행복한 라짜로가 좀 생각났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맞아요. 예. 약간 그 후반부에 좀 환상적인 장면도 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행복한 라짜로는 결말이. 아 그러게요. 톤이나 약간 그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좀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사실 대만 뉴웨이브 스타일이 딱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올랐던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페이 스토리. 전 그거 아직 못 봤는데. 타이페이 스토리 아마 에드워드 양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약간 둘 다 이제 시대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그 안에서 약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도시의 회색빛, 조금 뿌연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스토리가 되게 잔잔하고 각각의 이제 캐릭터들의 내면을 좀 되게 깊게 다루는 그런 영화들. 그러면서도 또 미장센이 좋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혹시 뭐 또 생각나는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패터슨도 약간 미장센이 비슷하잖아요. 패터슨 짐사무시 영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네. 색감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패터슨도 약간 시 쓰는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이 영화가 약간 시 같잖아요. 느낌이. 중간에 맞아요. 시도 있고. 네, 여백도 많고 그래서 그 영화도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일단 첫 장면 딱 보자마자 이 영화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 원래 집에서 영화 보면 집중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막 핸드폰 보고 그러는데 핸드폰 보다가 딱 첫 장면 보고 핸드폰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렸어요.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다워가지고 미장센 이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좀 보다가 할머니가 나오는 그분이 어머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간호사여서. 근데 그분의 대사가 처음에 무슨 대사인지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나 집에 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왜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와. 누가요? 그랬더니 내 남편. 그래서 몸뚱이밖에 없으면 귀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영이 보이는 건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두 번째로 보다가 보니 이게 어쨌든 인도에서 그런 가부장제에 갇혀있는 여성들의 삶이다 보니 남편이 죽어도 그 가부장 망령에 시달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통 영화의 첫 장면에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넣잖아요, 감독이.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니까 이 영화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여기서 이미 다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오프닝 시퀀스에서 보여서 그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그 프라바의 눈빛이 되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게 나의 말년일까? 약간 남편이 없는데 나도 저렇게 가부장 망령에 시달릴까? 약간 그런 눈빛처럼 보여서 그 오프닝 장면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OST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 피아노 맞아요. 선율이 그 감독 누군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음악 감독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저는 원래 있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율이 그 화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로로로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약간 물방울 같은 느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되게 습기를 머물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몬순 시즌을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 가서 그 리시케시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한국 여성분인데 거기서 7개월째 살고 계신데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살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즌이 몬순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습해서 집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곰팡이가 쓴대요. 그리고 빨래가 마르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몬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찾아봤었는데 인도는 워낙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몬순
시즌 자체를 되게 감사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비가 많이 내려야지 농작물이 잘 되고, 왜냐면 거긴 70%가 다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몬순 시즌이 되게 힘들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견디는 그런 그 면역 같은 게 좀 있다고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막 질서도 되게 엉망이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하니까 하수구가 다 막혀가지고 몬순 시즌이 되면은 막 종아리까지 그냥 차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 홍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시설이 열악한 침수. 거니까. 시설이 열악한 거니까 네. 그런 시즌에 그 습기를 카메라가 그대로 담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가만히 봤는데 되게 빈티지스럽거든요. 화면 자체가 톤도 다운시키고 그거를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 입자들이 보이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선명하지가 않고 뭔가 톤이 다운된 상태에서 그 점점 이 입자가 딱 보이게끔 연출을 해서 그 미장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쓰인 색감이 파랑색이랑 보라색이거든요. 네. 근데 일터에서는 다 간호사들 옷이 파랑색이잖아요. 파랑색, 네. 그래서 일터에서는 대부분 다 파랑색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바닷가로 가면 다 보라색 빛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랑색에서 보랏빛으로 가는데 그 상징성이 너무 뚜렷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차가움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좀 버리고 자기의 진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보라 색깔의 원래 좀 영적인 걸 상징을 하는데 그런 거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그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밥통도 너무 재밌었어요. 왜 밥통을 줬을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밥통을 왜 줬을까? 잘 먹고 살라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정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전 심지어 그 밥통이 되게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네. 사랑. 아 그래요? 열정과 사랑. 좀 되게 강렬하긴 했어요. 그 밥통 색깔이. 아니면 그냥 외국에 내가 나가 있으니까 너 밥이라도 잘 먹고 살아라 뭐 이런 의미였나? 잘 모르겠네요. 독일이 밥통을 잘 만들긴 하죠. 근데 밥솥이 원래 열기가 있는 건데 차갑게 식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봤거든요. 프라바의 상태 자체가 누군가와 직접 접촉을 하지 못하고 진짜 그 다 식어버린 밥통 같은 거를 껴안고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맞아요. 좀 프라바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를 좀 봤던 것 같고 안우는 반면에 되게 진보적인 여성이고 굉장히 좀 따뜻한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그 임신한 고양이 데리고 가가지고 수의사한테 하는데 만져보세요 하면서 막 손도 덥석덥석 잡고 그러니까 거기다 냅다 화내잖아요. 아무데나 꼬리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되게 잔잔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여성들의 갈등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또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막 뭐 틴더 같은 거 막 보면서 얘네 너무 가지가지 생겼어. 그러잖아요. 아 맞아. 그것도 너무 재밌고 네. 둘이 그 데이트 하기 직전에 텍스트로 주고받는 게 띵동하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의외로 되게 스타일리시해서 젊은 감독 같다.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안우랑 그 남자친구 사이의 네. 대화인 거죠? 치아즈. 치아즈 사이.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 영화 장면들 중에서? 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많이 적어놓긴 했는데 제가 적어놓은 거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저도 지금 딱 적어놓은 거 크게 두 개 있는 게 네. 이제 피아노 선율 너무 좋다. 그 씬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텍스트 메시지 그 이제 띠링하면서 나오는 그 편집도 너무 좋았고 하나 이제 제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4명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퀀스가 끝나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점원이 엄청 춤추고 있어요. 깨발랄하게.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때 막 졸면서 봤으니까. 그 이어폰 끼던 젊은 점원 얘기하는 거죠? 그게 테이블이 있고 네. 오른쪽에 이렇게 그 점원이 물건을 막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깨발랄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이 내려올 때쯤 되면은 갑자기 그 테이블 뒤에 가서 막 이렇게 춤을 막 격렬하게 추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뭔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독이 의도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들 서로를 잘 받아들이고 그 점원도 약간 그 분위기에 약간 합승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 어쨌든 약간 해피엔딩 느낌이었어요. 그 깨발랄한 춤이. 저는 그런 약간 중간중간에 있는 사소한 모먼트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변에서 남성을 구해주고 나서
그 남성을 통해서 남편과 대화하는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저도 보면서 뭐지? 저도 좀 이질적이긴 했는데 네. 어떤 약간 환상적으로 처리한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진솔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전 굉장히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그 프라바가 치유되는 장면인데 두 여성 다 간호사잖아요. 네. 조리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저는 그게 일종의 여성성의 상징 같거든요. 그쵸. 돌봄이라는. 근데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가지고 있고 여성들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여성성이 그 흐트러진 규칙 없는 사회를 치유하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안우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식은 밥솥만 끌어안고 있던 그 프라바가 뭔가 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공호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치유를 받은 느낌? 그래서 전 남편과 그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돌봄의 역할을 좀 바르게 인식하고 자기 스스로도 치유되고 타인도 좀 치유되는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이. 그리고 그 장면에서 당신 용서할게요가 아니라 우리 집 뭐 이제 약간 단절을 선언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보지 않겠다. 네. 때로는 그렇게 저련하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표현한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의 리뷰를 보니까 그 장면이 프라바의 상상이었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상일 수도 있고 네. 뭐가 됐든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치유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프라바가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거,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거는 그 남편이 밉고 같이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우친 순간을 약간 되게 몽환적으로 잘 나타낸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싶긴 해요. 네. 그 프라바한테 그 약간 추파를 던지던 의사 선생님 사실 프라바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시집까지 선물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집 내용 기억나세요? 저 적어놨거든요. 너무 그래요? 좋아서. 뭐라고 써있냐면 맞아,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내 꿈에는 말이죠. 일상의 자잘한 물건들이 나와요. 내 희망은 물건이 가득한 또 다른 관일 뿐이에요. 어디든 지고 다녀야 하죠. 지금 당신은 밝게 타오르는 불빛이고 나는 그 빛을 보면서 밤에도 온기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온기에 관련된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영화의 메시지 같기도 해요. 빛과 온기. 그러니까 프라바도 남편만 아니면은 그분과 잘 연결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요라고 했는데 나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아침 드라마 같긴 한데 그거를 되게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것도 진짜 연출을 잘한 거죠.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안우가 남자친구랑 섹스하는 그 씬 자체가 되게 밝은 데서 하잖아요. 다 보이는 데서. 그게 뭔가 해방감이 되게 느껴지더라고. 원래 그거는 되게 막 여기에서는 이들이 이 문화에서 인식되기로는 되게 불경한 거기 때문에 숨어서 해야 되는 행위인데 처음에 막 걔네 스킨십 할 때 옆에서 축구하는 애들 옆에 막 그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키스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다 벌겋게 다 보이는 거기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인도 사람들이 보면 이 장면을 뭐라 생각할까? 근데 거기서 이미 그 사람들은 다 하는 게 첫 번째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춤추고 그리고 프라바는 노상방뇨하더라고요. 그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장면도 괜히 보여준 게 아닐 건데 맞아요. 그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다 수영하고 섹스하고 하는 게 모든 그냥 여성들이 다 어떤 해방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런 장면들 보면서 이게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다 보니까 일부러 의도를 갖고 집어넣었던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걔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그 씬을 한번 이렇게 살짝 슈트를 한번 딱 잡았다가 이렇게 빡 빼는데 기억나세요? 해변에서 걔가 옆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거. 까만 게. 맞아요, 까만 게. 이게 뭘까 하면서 봤는데 제가 오늘 친구랑 아침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아니 옆으로 걷든 뒤로 걷든 걷는 건 다 똑같은 걷는 거잖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씬이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옆으로 걷든 바로 걷든 걷는 건 걷는 건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뭔가 앞으로 걷지 않는 똑바로 걷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개를 넣은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얘도 어쨌든 옆으로 가든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씬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저는 너무 오랜만에 너무 좋은 영화를 봐서 인도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이 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맨 처음에도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어떤 인터뷰 같은 맞아. 짤막짤막한 네. 대화들이 나오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저 이제 그 중에 중간에 하나 나왔던 게 좀 저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적어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얘기를 드리자면 뭄바이는 꿈의 도시라지만 내 생각엔 아니에요. 뭄바이는 착각의 도시죠. 맞아. 그 착각을 믿어야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뒤에서 축제 장면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가네샤 축제.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다 뭔가 자기만의 힘듦과 외로움을 견디면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도시의 풍경을 보면 다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치지 않고선 살 수 없다는 그 메시지랑 너무 잘 매치가 되면서 사실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서울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대만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도시 풍경을 담은 영화들이 다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인물들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혹시 프라바에 대해서 유생님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까 인터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 뭄바이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고요. 친착하고 조심스럽고 절제된 성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으로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남자와 결혼했고 하지만 그 남자가 혼인하자마자 독일로 떠나버렸죠. 그래서 1년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서 온 것으로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물건, 독일산 전기밥솥이 그녀의 감정과 기억을 뒤흔드는 중요한 상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프라바라는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빛, 광채 이런 뜻이에요. 네. 찬란함을 뜻하고 있는데 아마 그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에 빛이 프라바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프라바의 감정선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우 역을 맡은 배우 실제 이름이 또 프라바더라고요. 네. 좀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빛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안우는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런 인물인데 규칙과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런 삭막한 병원 생활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생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아즈와의 관계가 이 안우가 살아가는데 큰 동력이 되는데 주변 시선, 사회적 제약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할 시간을 원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안우라는 이름은 원자 혹은 가장 작은 입자라는 뜻이래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사랑, 뭐 애착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원자라는 그 뜻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안우는 진짜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원자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종교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시아즈랑 사귀고 있는 그게 사실 엄청난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상징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파르바티는 그 프라바랑 아누랑 다르게 나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거든요. 더 돼 보이시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 프라바랑 아누가 한 20대라면은 약간 이모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이제 병원에서 그 프라바랑 아누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이분은 이제 조리사로 일을 하다가 그 뭄바이에서 22년 살던 집에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너가 22년 동안 살았던 그 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변호사가 뭐 서류도 없고 어떻게 입증을 하실래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프라바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래서 프라바가 파르바티를 이제 돕기로 나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파르바티는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하고 프라바랑 아누랑 같이 셋이서 여행 아닌 여행이죠. 네, 자기의 고향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거는 나이가 든 여성이고 남편을 사별을 했는데 자식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기대기 싫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는 되게
독립적인 여성인 거죠. 네, 그래서 파르바티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이 되게 웃긴 게 아들이랑 같이 살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약간 가부장제의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가면 눈치만 보이고 혼자 사는 게 편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네. 우리네 어머니들이랑 그러니까요.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거든요. 프라바랑 아누한테도 너네도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르지 않다.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인도에서 남편이 있어야 집 보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죽으면서 이제 집 보증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사회 그쵸. 단면을 보여주는 그죠, 거죠. 근데 그 장면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 노동조합 같은 데서 우리가 읽어낸 겁니다 하면서 네, 막 맞아요. 여성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그 되게 짧게 나오긴 하는데 네.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가 좀 강력하게 등장하는 시퀀스들이 몇몇 개 있는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주제들을 다 담아낼 때 되게 산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여성 인권, 뭐 집 문제, 경제, 정치 이런 거를 다 담아내려면. 근데 그걸 되게 매끄럽게 편집을 잘한 거. 은근하게 잘 얘기를 하죠. 예, 그게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삶을 얘기한 게 아니라 소시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실제로 인도를 가보면서 느낀 게 제가 델리에서 진짜 여기는 못 오겠다. 델리가 거기는 되게 유명하거든요. 정말 막 강간의 도시라는 오명까지 있을 정도로 여성 인권이 되게 많이 이제 위협을 받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상업적으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일단 혼자 방을 예약을 했는데 사기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남자 셋이 있었고 저 혼자 이제 방을 쓰려고 얘네 셋은 같은 방, 저는 혼자 방을 이렇게 두 개를 예약을 했는데 예약 플랫폼이 달랐어요. 근데 저한테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우리는 아고다랑 거래를 안 하는데 네가 이상한 데 예약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대요. 왜냐면 거기는 델리는 사기를 너무 많이 쳐서 아고다에 호텔 주인이 아닌데 그 사진을 올리는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만 중간에서 갈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면은 이제 환불도 못 받고 그러는데 저는 바로 아고다에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 조치는 했고 아무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 당장 예약할 수 있는 방이 있냐 했더니 없대요. 우리 오늘 풀부킹이라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다른 호텔로 안내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도반 중에 한 명이 남자애가 여자 혼자 와가지고 지금 얘네가 무시하는 거라고 막 이러는 거 제가 그래서 거기서 약간 핀트가 나가가지고 막 화냈어요. 나 너 못 믿는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가 셋이 먼저 체크인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다행히 그 방이 4인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싱글 침대가 2개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그럼 괜찮으면 우리랑 그냥 같이 자자. 그래서 거기서 자가지고 하루를 일단 그렇게 좀 마무리를 했는데 델리 자체 분위기가 그 에어로시티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근데 약간 수원역 뒷골목 같더라고요.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약간 유흥가. 홍등가 느낌이에요? 네. 저는 악명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저는 그때 딱 느꼈어요. 나는 여기 아무리 제가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어도 나는 여기 못 온다. 그래서 진짜 델리는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델리랑 제가 갔던 데는 다 북인도였고 뭄바이는 아래에 있어요. 인도 아래에. 근데 남인도는 안 그렇대요. 그 남인도가 뭄바이 그다음에 케랄라, 벤갈루루 뭐 이쪽 지역이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치안이 그렇게 막 안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걸 보니까 남자친구랑도 밤늦게 잘 돌아다니고 혼자도 여성들이 지하철 타고 잘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델리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영화에서 뭄바이가 그래도 조금 보여지긴 했는데 어떠셨는지 가고 싶은 도시가 되셨는지 아니면 가고 싶지 않다라는 도시가 됐는지 궁금해요. 인도는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인도는 그렇게 막 그 어떤 가고 싶은 감정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빡세다고. 저는 약간 위생이 좀 그렇기도 그런 하죠. 곳은 저는 약간 유럽파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남아도 그렇게 그러니까 막 그 나라를 비하고 무시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냥 저는 유럽의 분위기가 좋아서 의외로 도련님 스타일이십니다. 위생에 되게 민감하신 건가요?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저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은 왜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그 뭔가 치안? 볼 게 없다는 느낌이랄까. 어. 네. 뭐 자연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아 예술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그 도시 전체가 주는 그 분위기가 어. 전 유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약간 도시 전체 예술 작품 같고 잘 정돈돼 있고 이런 느낌이. 아. 예. 저는 여기서 또 할 말이 있는 게 저는 그게 제국주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아, 예. 이것들이 사람 노동자들 착취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이제는 저는 유럽에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아 이것들 이거 다 제국주의 때 착취하고 수탈한 걸로 다 한 거겠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역사 동안에 그래도 그렇게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만들어놨으니까 전 그런 정치를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뭄바이는 별로 안 가고 싶으시구나. 근데 저 그 인도에 네. 라자스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라자스탄이야? 거기가 이제 무슨 굉장히 건물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약간 뭐랄까 고대의 약간 신전 같은 느낌의 완전 중앙에 있네요. 네. 그리고 사막이 되게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자이푸르 말씀하시는 건가? 자이푸르인가요? 하여튼 네, 네. 수도가 자이푸르인데 네. 맞아요. 여기 자이푸르는 델리 옆에 있는데 많이 가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거기는 한번 가보고 이런 유적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더폴에서 나왔던 배경이 많이 자이푸르에서 찍었어요. 네. 네. 근데 제 도반이 이번에 저는 리시케시 가고 저 그 도반들은 자이푸르에 다녀왔는데 네. 안 가고 싶다. 아 진짜. 다시는 안 가고 싶다. 너무 기가 빨린대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학생 때 가야 돼. 대학원생이라도 학생증이 있으면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거의 막 뭐 70% 가까이 해주는데 네.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어른이 가면은 돈 되게 많이 뜯긴다고 하더라고. 진짜요? 입장료가 거의 천지 차이라고. 그래서 되게 비싸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예쁘긴 해요. 그 사진 보니까 엄청 예쁘더라고요. 관광지라서 사람이 많은 거겠죠? 그쵸? 네. 자이푸르 자체가 거기서 영화도 되게 많이 찍고 해서 네,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인도가 네. 되게 신기한 느낌이 많아요. 역사도 오래되고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도 되게 크고 막 엄청,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좀 잘 골라가면 괜찮지 않을까? 좀 미리 좀 잘 알아보고 궁금한 점은 되게 많긴 해요. 왜냐면 막 종교 같은 거에도 저는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공부하는 것도 재밌지만 좀 체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인간의 심리나 뭐 뇌과학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알고 싶은 게 좀 커요.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가면 가볼만 하지 않을까? 좀 대도시 위주로 좀 위험한 도시는 좀 저도 뭐 제가 일행이 막 있지 않는 이상은 가보고 싶진 않네요. 저도 이번에는 북인도를 가봐서 그 리시케시라는 지역은 되게 상업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똥이 없어요 일단. 인도 전 지역에 소똥이 진짜 맞아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리시케시는 그렇게 똥이 많이 없었고 물가가 비싸긴 한데 어쨌든 거기는 주 관광객이 백인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좀 맞춰져 있는 게 있어서 안전하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 저는 북인도는 이번에 가봤으니 뭄바이, 그 벵갈루루, 첸나이 이쪽 지역을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뭄바이는 일단은 자본의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인도 최대 GDP를 기록하는 곳이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델리 같은 경우는 그 정치 그리고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지고 있고 그리고 벵갈루루라는 곳은 인도 도시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예쁘고 코스모폴리탄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수출의 중심지래요. 벵갈루루가. 그리고 첸나이라는 곳은 자동차랑 전자제품 제조 분야에서 되게 독보적인 도시. 그래서 약간 공업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가 첸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걸로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 특징은 다르지만 어쨌든 뭄바이가 영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곳이 이제 뭄바이라고 하고 어떤 그런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뭐 서울 상경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우리나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뭄바이에 많이 몰려든다고 해요. 근데 치안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몬순 아니면 몬순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종아리까지 차오르는 물이 그냥 빗물이면 괜찮은데 하수도에서 올라온 물이잖아요. 어. 막 그 바퀴벌레랑 생쥐 이런 거 막 뒤섞여 있대요. 저는 그거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도 위생에 막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야 신경은 쓰더라고요. 씻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씻기는 맨날 씻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알아서 그 생쥐는 내가 견딜 수가 없겠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뭐죠? 말라리아 같은 거 많이 물릴 수가 있대요. 몬순 시즌에. 그때 이제 모기들이 알을 까기 때문에 그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영화에서 그 아누랑 시아즈의 연애가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같잖아요. 힌두교와 이슬람이라고 하는데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영화 보시기 전까지 힌두교랑 이슬람이 결혼 못해? 막 이런 거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영화 보면서 알아차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뭐 사이가 안 좋겠거니 하긴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인도의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종교가 같이 있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네. 예전에 들었을 때 힌두 종교가 네. 원래 좀 포용적이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고는 알고 있었거든요. 신이 많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신이 많아가지고 융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비교하자면 우리나라 유교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유교랑 불교랑 어울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힌두가. 그리고 85%가 인도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힌두교를? 네.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또 약간 좀 배척하기도 하나 보네요. 그렇다고 해요. 종교 갈등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슬람 자체가 좀 그래도 유일신교라서 아마 좀 배타적인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그 되게 역사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최근에 그냥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힌두교나 이슬람 아니면 그 중동과 인도 관련된 것들. 근데 이게 좀 정리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기억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네. 저는 이제 그 인도 안에서 이 두 종교의 갈등 관련돼서 최근에 봤던 영화가 호텔 뭄바이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뭄바이 이제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총기 사건이었나? 네, 맞아요. 그 2018년에 나온 영화고 그 사건은 실화 바탕인데 네. 아마 40몇 명인가 50몇 명이 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 호텔 뭄바이를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힌두교도로 이제 보이는 인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무차별하게 사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연쇄 테러였어요. 그래서 호텔 뭄바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뭄바이에 있는 어떤 기차역에서도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인도가 나중에 혹시 출장이라도 가실 일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은데 공항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공항에 반드시 이 티켓이 있어야지 그걸 찍고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공항에서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공항에서 노숙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자. 근데 그 비행기를 타기 3시간 전에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잘 못 맞춰갖고 나가면 길바닥에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물어봤어. 내가 몇 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안한테 아니 왜 그러냐. 왜 내가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지. 그랬더니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데 그 보안이 그것 때문이에요. 종교 때문에 테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최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그 모디 총리가 되고 나서 좀 힌두교 원리주의 약간 이거를 정치랑 결합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종의 민족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힌두교 민족주의. 그래서 그 계속 이제 좀 이슬람을 좀 더 탄압하는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여전히 되고 있고 예전에 있던 그런 테러들 때문에 또 이렇게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 것 같고 미국도 2001년에 테러가 터지고 나서 막 그런 보안 같은 것들이 더 빡세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맥락만 저도 좀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서 막 구체적으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가 결혼하면 막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 이런 것들은 좀 영화를 보면서 좀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몰랐어요. 종교 갈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니 지금 21세기에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연애를 못해? 결혼도 아니고 연애를 못해? 그리고 뒤에서 막 수군거린다고? 근데 그게 뭐 러브 지하드라는 괴담이 있는데 그게
보수 세력이 퍼뜨린 날조한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데 무슬림 남성들이 힌두교 여성을 일부러 유혹해서 개종시킨다라는 아. 그런 괴담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게 이제 퍼뜨려지다 보니까 둘이 만나는 것 자체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감시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도덕 경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주변에 그 신고를 하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되진 않지만 어떤 잘못 걸리면은 이제 뭐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원래 인도가 영국령이었을 때 47년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독립을 하면서 그때 파키스탄이 원래 인도 지역에 같이 있었는데 네. 이 종교 때문에 둘이 나라가 쪼개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또 여기서는 그 벵갈어를 쓰는 분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독립운동을 해서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또 무슨 종교가 있냐면 시크교랑 자이나교라는 자이나교.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힌두교가 그때는 이슬람이랑 종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얘네도 우리랑 그냥 대충 손잡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진짜요? 네. 2023년에 시크교도들을 막 이렇게 단체로 학살하고 막 이런 일이 또 있었대요. 힌두교도들이.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불교는 없어요. 인도에서는. 없나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신기하다. 부처님이 탄생을 했지만 그 힌두에서 나오는 신들 중에 비슈누 신이라고 있거든요. 네. 비슈누 신이 하느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붓다였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힌두의 하나의 신일 뿐이지 불교라는 종교 자체를 인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게 참 재밌는 건데 아무튼 종교 근데 뭐 할 말이 없는 게 지금 현재도 계속 전쟁이 어제도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난리가 지금 나고 있어서 뭐 이게 그게 큰 문제인가 싶기는 한데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그 중매 결혼 이게 거의 90%. 육박한다고 하고 그리고 잘 못 사는 지역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서는 조혼을 여전히 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그 중매 결혼을 시키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데도 있다고 하고요. 다행히 요즘에는 그 종교를 초월한 사랑을 좀 지지하기 위한 NGO 단체들이 좀 협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 종교 갈등이 좀 있다라는 거. 아직도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산하 정책 같은 거 하는 것도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뭐 정관 그쵸. 수술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맞아.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인도가 인구가 엄청 많긴 하니까. 네. 예. 맞아요. 근데 그 발전 속도가 그 법륜스님은 지금 거의 25년 넘게 매년 성지순례를 가면서 인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빠르대요. 도로가 옛날이랑 다르게 너무 좋아지는 게 지금 체감이 확확 된다고 아마 5년 안에 급부상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인도 자체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여전히 이 여성들의 어려움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걸 보셨어요? 어려움 중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장면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떠올랐던 거는 이란의 그 여성들, 네, 그게 좀 떠올랐던 게 한편으로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란도 계속 여성들이 그 시위를 하고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서도 그런 소식들을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초입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더 인프라가 더 깔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조금 더 어떤 교육 같은 게 더 나아지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사회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이런 게 종교적이랑 같이 또 엮여 있어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다 그런 게 드러나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쫓겨날 만한 위기를 겪은 이제 파르바티도 남편이 이제 사별하고 나서 그런 일을 겪은 거고 그 프라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편한테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지. 간호사는 너무 어엿한 직업이 네, 있는 그쵸. 사람이니까. 직업도 어엿하고 남편한테 의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 남편이 보고 싶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그 바다에 빠진 남자를 구하면서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벗어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다 문화적인 영향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뭄바이란 도시는 네. 이 세 여성의 자아 실현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자기 전문성의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거길 다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자신이 원하던 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원하던 것, 진짜 속마음 이런 것들은 도시에서는 다 숨기고 살아야 하고, 맞아. 네. 그게 이제 그걸 다 버리고 던진 채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곳에 와서야 결국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네. 맞아요. 제가 갔던 지역들은 이제 뭐 바라나시부터 출발을 해서 되게 예전에는 엄청 상업화됐던 도시지만 지금은 몰락한 이제 시골 같은 데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여성들을 보면은 이 뭄바이에서 사는 여성들만큼도 아니에요. 진짜 그냥 농촌의 그 삶대로 우리 할머니 때 그런 삶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갔던 곳에서는 그 JTS라는 정토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인도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가 너무 잘 운영이 돼서 그 학교에 거의 뭐 풀뿌리 민주주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갔었을 때 32주년 개교기념일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여성들이 와서 어떤 노래를 했는데 노래 못 들어줄 정도의 노래였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뭐였냐면 여성들도 배울 권리가 있다라는 가사였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데여가지고 카스트 제도 지금은 없지만 카스트 제도 중에서 진짜 막 진짜 아무도 수드라보다 더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 중에서의 여성들의 삶은 뭄바이에서의 여성이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고 조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이들부터 변하니까 이제 엄마들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배울 권리가 있다라고 약간 진짜 호소하듯이 막 그 노래를 하는데 그게 너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때 당시에 빨간 옷을 입고 막 그 사리 같은 거 이렇게 쓴 다음에 노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 실제로 뭄바이 같은 그런 경제 정치적으로 좀 발달된 곳에서는 여성 할당제가 33%가 있대요, 인도는. 그래서 이미 진출한 여성 그 공직자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여성 지도자들 중에서 그 인도 여성 대통령 드라우파디 무르무라는 그 여성 대통령이 이미 선출이 된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드라 간디라는 여성 총리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조금 그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 박근혜밖에 없잖아요.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크고 그 계급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조혼이라고 하면 거의 뭐 11살? 이때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참금을 꼭 보내야 된대요. 그게 옛날부터 진짜 고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문화인데 돈을 쥐어주면서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어떻게 여성이 내야 돼요? 네, 지참금은 여성이 또 가지고 가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얘를 키우는 것보다 보내는 게 어쨌든 그 애가 많은 집에서는 더 나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애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정관수술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정관수술을 하면 어때 이랬대요. 남편이 정력 떨어진다고 싫대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던 얘기여가지고 그런 이제 헛소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은 여행을 떠났던 바닷마을 그 지역이 뭄바이에서 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래요. 거기서 세 여성이 자신들만의 빛을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영화랑 되게 많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지금 현재에서 내가 상상하는 나의 빛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그 빛이 되는 그 인물들, 빛이 되는 순간 그런 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그런 상황이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영화에서 표현되는 방식은 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나이도 좀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민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로가 이제 공감을 하고 이제 서로를 도우면서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도와의 사랑, 아누와 그 시아즈의 사랑도 그 다른 프라바랑 이제 파르바티가 인정을 해주면서 네. 결국에는 넷이 이제 같이 한 테이블에 앉는 시퀀스로 끝나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억압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연대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걸 다 인정을 해주고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삶에서 되게 숨통이 트이는 그런 빛과 같은 순간들이 아닌가? 그런 관계와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거를 저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뭐죠? 식당인가요? 거기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순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에서 빛과 같은 순간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순간들이 좀 어둡게 보이던 그런 삶에서도 뭔가 빛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살면 되겠다라는 어떤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맞아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안하지 않나? 그게 좀 비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죠. 시골 가면 별이 되게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두워야지 빛이 보이는 건데 그 마지막 시퀀스가 그래서 저도 그 어둠 속에 막 빛나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아직은 이 인도 상황 자체가 여성들이 살기에는 어두울지 모르겠지만 그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 굳이 나를 인정해주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나? 내가 나를 그냥 나답게 만들고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생각도 좀 같이 해보게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안우가 스스로 치유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빛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혹시 좋아하시는 인도 영화 있으면 마지막으로 추천해보고 끝내볼까요? 유상님은 안 보셨다고 했고. 네, 처음이었습니다.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인도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한 재작년부터 이제 영화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인도 영화가 사실 마케팅도 잘 안 되고 접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봤던 거 중에 제일 좋았던 거는 런치박스 있었어요. 런치박스 너무 좋죠. 저도 최근에 봤어요. 네, 그 이제 인도 영화를 저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사실 인도에서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모멘트들이 많은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호텔 뭄바이도 그 종교적인 갈등을 다루긴 했지만 되게 그 연출이 스릴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액션 영화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되게 몰입해서 봤어요. 그리고 좀 그 종교 갈등 되게 공포스럽게 좀 잘 다뤄지거든요. 저는 발리우드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띠오님이랑 같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으로 봤던 발리우드 러브스토리요. 그거 보면서 진짜 깔깔대면서 웃었던 게 기억나가지고 띠오님도 그때 발리우드에 그 입문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 둘 다 감탄을 하면서 봤고 너무 웃겨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뭐 옴 샨티 옴이라든가 뭐 챗나이 익스프레스 이런 넷플릭스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뮤지컬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뭐 단갈? 네, 아니면 PK도 약간 종교적인 이야기인데 완전 그거는 무신론을 지지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보고요.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저희 새로운 멤버인 다른 세 사람이 또 다른 영화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